여러분 요새 최근에 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도 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어떤 지역은 굉장히 가뭄도 많이 일어나고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저는 오늘 기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후라고 하면은 뭐 지질학자가 무슨 기후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질학자들이 또 보는 기후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질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학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일과정설이라는 거예요. 동일과정설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즉 우리가 현재 일어난 일을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동일과정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호초회지에 가서 현생산호를 공부를 해요. 현생산호는 강장동물이고 촉수가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이 어떤 물질을 걸러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호는 어떤 식으로 먹이를 잡아먹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과거에 수억 년 전에 살던 산호가 있으면 우리가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 산호가 뭐를 먹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호를 통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죠. 마찬가지로 강가에 가면 강에 가면 강물이 흐르는데 어떤 데는 모래가 쌓이고 어떤 데는 깎이고 하는 그러한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 퇴적물이 쌓이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과거에 강에서 쌓인 어떤 퇴적물이나 노드를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강에서 쌓이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일어났는데 과거에도 이런 홍수가 많이 있었나? 아니면 우리가 내년이나 10년 후에 이런 홍수가 또 일어날 것인가?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사회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누구도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조금의 실마리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봐요. 여러분들 우리 세종대왕 다 존경하잖아요.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시고 우리가 핸드폰에 문자를 빨리 보낼 수 있게 아주 쉽게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또 하나가 뭐 있는 줄 아나요? 바로 치국이에요. 도대체 왜 세종대왕은 치국이를 만들었을까? 혹시 짐작가는 데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질학자들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과거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추적을 해요. 그 중에는 깊은 바다의 퇴적층도 있고 빙하도 있고 산호도 있고 호수에서 쌓인 퇴적층도 있고 나무의 나이테는 지질학자가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풍성 퇴적층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나는 퇴적층, 그다음에 동굴에서 자라고 있는 석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추적을 해요. 근데 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석회 동굴 속에 자라고 있는 이 석순을 이용한 연구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동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동굴의 석순의 기록을 갖다가 추적을 해서 자연과학자들이 너무 내고 싶어하는 그런 네이처의 논문이 난 그러한 기록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저는 오늘 동굴 생성물을 이용한 그러한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근에 몇백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석회동굴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지역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죠. 화산작용에서 폭발해가지고 많은 그런 한라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주도 말로 오름이라고 하는 약 360개의 오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만장굴에 가보셨나요? 만장굴 많이 가보셨는데 만장굴과 같은 용암동굴이 있어요. 용암동굴은 화산이 폭발을 하면 뜨거운 용암이 지표면을 흐를 때 공기는 차니까 표면은 굳고
안에 뜨거운 물질은 그냥 빠져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용암 동굴을 들어가면 시꺼멓고 그냥 뭐 별로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다른 용암 동굴도 있어요. 이 우리가 용천 동굴, 당천물 동굴 이런 동굴들이 있는데 이 동굴들이 바로 제주도를 세계유산을 만드는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동굴들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동굴 내에는 종유석 석순 같은 게 자라요. 이런 게 어떻게 자라지?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보시면 검은 모래 해변도 있고 하얀 모래 해변도 있잖아요. 이 하얀 모래 해변에 구성되는 물질이 다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100%가 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닷가에 쌓였다가 과거에 바람에 불려서 육지로 오면은 이것이 사구 같은 걸 형성해서 육지 위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쌓인 것 밑에 동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석회암지대하고 똑같이 빗물이 이런 석회 성분을 녹여서 동굴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 종유석과 석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제주도의 이 동굴에 이런 석순이 있어서 우리가 용천동굴이라는 곳에 과거에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지역의 석순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 석순을 보면 석회동굴에서 자라는 석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 나무처럼 나이테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채취한 시기와 그 다음에 채취한 시기를 갖다가 따져서 나이테를 보니까 실제로 이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자라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검은띠는 가을에 자라고 이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비 올 때 자라고 이렇게 이제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검은띠와 하얀띠가 반복해서 자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띠를 씌워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거를 씌웠어요. 그래서 이 석순을 채취한 시기는 2015년이고 씌어서 내려가니까 지금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139년 전에까지 이게 139개의 나이테가 있는 거예요. 요 위치 139년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이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위치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석순이 쭉 자라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 시기는 우리가 정확한 연령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암동굴의 특별한 이런 세팅에서는 충분한 비가 내릴 때는 밑에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석순이 자라지만 비가 거의 안 오면 물이 공급되지가 못하니까 이 석순이 자라지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석순을 갖다가 시료를 하나 채취해서 나이테를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작은 드릴로 파요. 파서 그 하나하나의 드릴로 나이테마다 이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탄소 동위원소라는 걸 분석을 했는데 이게 높이 있으면 비가 잘 많이 오는 거고 이게 낮게 있으면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비가 많이 안 왔던 그런 시점에서 점점 올라가다가 우리가 139년이라고 했던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이제 오는 시기로 이미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비가 많이 안 온 시기를 우리가 소빙기라는 말을 썼어요. 이 소빙기라는 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얘기한 용어가 아니고 이미 학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 소빙기가 언제 시작한 거지? 라는 걸 추적하기 위해서 계속 자란 석순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약 15세기 정도 14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년대까지 이 소빙기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 용암동굴에서 자란 석순을 갖고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소빙기라는 건 뭔가? 소빙기라는 건 원래 유럽 지역에서 처음 알려졌는데 과거에 빙하가 굉장히 커져서 일시적으로 커진 시기였는데 이게 몇백 년 갔고 이 시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고 춥고 날씨가 나빴던 그런 시기였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시기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밥값이 올라가고 막걸리 값이 올라갔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소빙기 때 굉장히 기후가 나빴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주한 게 못 살겠다. 우리 유럽에서 이 여기를 떠나자. 그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수만리 떠나는 데를 배 하나 타고 가는 데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이렇게 갔을까요? 이게 바로 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록이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제가 우연히 책방에 가니까 대기근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대기근이라는 뜻이 엄청나게 가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조선시대의 소빙하기 때 현종의 시대의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있고 숙종시대의 을병대기근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사망자가 100여만 명 되고 이 경신대기근 때는 100여만 명 되고 을병대기근 때는 인구가 7년 만에 20%가 거의 감소해서 약 4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온대요. 정말 날씨가 안 좋았던 거죠. 조선시대에. 여러분 왜 세종대왕이 치국기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가물었던 시기에 비가 오는 강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맨날 충분히 오면 비를 왜 측정합니까? 비가 잘 안 오다가 갑자기 오고 하니까 도대체 이놈의 비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주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국기를 만드신 게 아닌가. 이게 역사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후를 전공하는 지질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이올린 중에서 스트라디바리라는 그런 이탈리아의 장인이 만들었던 아주 그게 지금 몇 천만 원 되는 고가로 팔리고 있다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7세기가 바로 소빙기라는 거예요. 소빙기라는 거는 유럽이 추우니까 추우면 나이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넓게 못 자라죠. 굉장히 촘촘하게 자라니까 이게 소리가 공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또 하나 우리가 광화문 현판이 한번 잘 못 돼가지고 다시 만들고 광화문 현판은 금강송이라는 특별한 어떤 나무의 재질로 소나무의 재질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자란 소나무는 훨씬 더 단단해가지고 이런 건물 짓는 목조 건물 짓는데 뒤틀림도 별로 없이 좋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석순을 조사해서 기후 변화가 인간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논문들을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실제로 이동한 그러한 경로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기후를 찾아다니면서 이동했다는 그런 미국 원주민의 이주 기록이 기후 변화와 관계있다는 기록이 이미 논문에 잘 나와 있고 재미있는 거는 몇 년 전에 사이언스의 중국 과학자가 이제 이 논문을 냈는데 바로 이 중국의 역사인 청, 명, 송, 당, 춘추전국 시대가 바로 지금 소빙하기, 중세온난기, 고대한랭기라는 이런 기후변화의 시기와 딱 밀접하게 맞아 들어간다. 소빙하기는 춥고 아주 건조하고 비가 많이 안 오는 시기였고 중세온난기는 상대적으로 비가 잘 오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고대한랭기도 이것이 다 어떤 기후변화가 이런 왕조를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논문들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넣어봤더니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소빙기고 고려시대는 중세온난기였고 그 이전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는 이 고대한랭기로서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던 시기라는 것이 나타나고 즉 우리나라도 이런 왕조가 바뀐 게 어느 정도 이 기후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기후가 나빠지니까 확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기후가 좋고 기후가 나쁘고 이런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왕조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지구온난화는 최근에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속히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단풍 지는 시기도 달라지고, 이 제주도에 있는 그런 따뜻한 데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점점 올라가고 점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구온난화냐?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과거에 공룡이 살 때 1억 년 동안 전에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20배가 높았기 때문에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한두 배 높아지는 거는 그건 지구의 조그만 그 변화에 불과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투모로우라는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는 갑자기 뉴욕 지역에 빙하기가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이 국방장관의 보고서에 기초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만든 이 과학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확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돌발적인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돌발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났었는지를 조사를 많이 해왔어요. 그린랜드의 빙하를 갖다가 시출해서 보면은 갑자기 툭툭툭툭 돌발적인 기후변화가 실제로 몇십 년 간격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초래한 결과인가? 아니면은 자연현상의 일부인가? 우리 자연과학자들은, 이 지질학자들, 기후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거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난 몇백 년 이내에 일어난 갑작스런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초래한 지구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우리가 더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 IPCC라는 기후변화관 정부간 협약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시나리오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불확실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홍수가 나올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 기상청의 기록은 지난 50년의 기록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을 예측하려도 굉장히 오랜 기록을 가지고 인간의 활동을 거기다가 추가해야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오키나와에 가면은 큰 이 넓은 이 대지 위에, 절벽 위에 이런 거의 문짝 반만한 이 돌이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 절벽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근데 제가 거기 학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이 돌이 실제로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바닷속에 속하는 거래요. 이게 과거에 언젠가 한번 올라온 거예요. 뭐 때문에? 아마 해일이겠죠. 아무도 이 정도의 규모의 해일이 있었는지 일본에서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이 사람들이 전혀 대비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래의 기후변화를 갖다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마 과거에 바닷속이든 동굴이든 암석의 기록이든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자료를 얻으면 100%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기후가 앞으로 변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파괴한 그런 우리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지질학자들은 지구상에 5번의 대멸절 사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멸절 사태를 하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거의 80%가 사라진 시기, 70%가 사라진 시기,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가 그런 대량의 멸절 사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그 지질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6번째 멸절 사태를 맞는 시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버린 쓰레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자연환경을 파괴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축적된 이런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까지 이제 초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연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우리 인간들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아주 그 심각하게 이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녀들, 그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밝은 지구를 물려주기는 정말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